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네, 네. 오늘도 정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건국대병원 양악수술센터의 김재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글쎄, 뭐, 예년 같으면은 뭐, 4, 네. 5월 달 되면 외국 학회도 있어갖고, 그쵸. 보통 지금 이제 날씨도 너무 외국 좋으니까. 가갖고 좀 배우기도 하고, 또 학회 간 겸, 이제 그, 풍광이 좋은 나라, 그런 것도 좀 즐기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떤 그런, 뭐랄까, 리프레시먼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제약이 있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라이브 방송을 좀 밖에서 야외에서 하면 그것도 좀 재밌고 그럴 텐데, 그렇죠? 그렇죠. 맨날 이 네. 비온디 스튜디오에서만 근데 여기 속상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잖아요. 아마, 선생님, 저는 네. 365일 매일 여기 있다고요. 그렇죠. 한 네.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네. 얼른 코로나가 좋아졌으면 음.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준비해주신 이제 주제가 양악수술의 부작용이에요. 네.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를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어떤 그래서, 거가 있나요?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수술, 시술은 아니고, 이제 수술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 그쵸. 뭐 그게 가장 호흡곤란이라든지 무섭죠. 출혈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건강과 기능을 위협하는 부작용. 예를 네. 들어서 뭐 턱이 아프다, 그 다음에 턱이 잘 안 움직인다, 이가 잘 안 맞는, 치아가 잘 안 맞는다,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으로는 감각이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아프다, 그러는 건강과 기능의 문제. 세 번째로는 시간이 되면 그 우리가 양악수술이 아무래도 얼굴 수술이니까 얼굴에 대한 불만족? 그런 게 좀 것도 생길 있을 것 게 같아요. 내가 많아요, 원하던 상당히. 기준에 맞지 않게 뭐 되는 양악수술하고 경우. 나서 흔히 얘기하는 게, 양악수술하고선 양악수술 하나 얼굴이다? 그런 거 있어요, 전형적으로. 아니면 인중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치아가 보이고, 뭐 살이 처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불만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수술하면서 나는 요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양악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갖다나 무서워하는데 그 부작용을 자꾸만 얘기하면 더 무서워서 무서워지죠. 못하고. 네, 지금 정민아님께서도 교수님 양악수술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양악수술이 무서운 게, 그 두려움이 그 어두운 곳에 숨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서운 괴기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뭐 항상 다 시커멓잖아요. 거기서 그러다 갑자기 귀신이 확 튀어나오죠. 튀어나오죠. 근데 우리가 불을 밝게 하고, 저 귀신이 저기 있어,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섭죠? 저기 조금 있으니까 피하면 무섭지만, 되는구나. 저기 있구나, 내가 네. 도망가야지. 미리 대비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그 어두운 주제를 내가 선택한 거는, 그 양악 수술할 때 하던 안 하던 우리가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나, 그걸 환히 거기다가 서치라이트로 비추는 거예요. 비춰서 나 이거 무서워서 난 못하겠어. 나 이 정도는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 거를 이해를 해서 좀 더 알고선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비대칭이라든지, 저번 주에 우리 비대칭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이제 2, 3mm 정도의 비대칭은 상관이 없는데, 상당히 많이 삐뚤어져서 어떤 표정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럴 때 양악수술을 고려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무서워서 안 하는 거랑, 나 저런 부작용이 나 싫어서 못하겠어, 이거랑은 달라요.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막연하게 포기했으면 그게 나이가 59세, 60세 그럴 때까지 고민을 하더라고. 오늘도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50세 된 분이 왔는데, 지금에서 양악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해도 그 세월이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네.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젊게 보이는 수술이 있죠. 항노화 수술이라든지 그거를 해서 캄프라치를 하는 게 좋지, 차라리요. 양악 수술을 권유하진 못하. 그래서 오늘의 그거는 좀 더 우리가 부작용을
서치라이트로 비춰서 우리의 그것이 왜 생기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예. 네. 파팜님께서 지금 다음 주인가 이번 주에 지금 양악 수술을 하러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양악 수술의 대가분을 모셔왔으니까요. 함께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질문도 많이 주시고요.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네네. 부작용?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한 것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이제 뭐 비대칭이라든지 아니면 주걱턱이 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비대칭이 있거나 아니면 턱이 많이 비뚤어져 있고 그다음에 주걱턱이 심해도 안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안 하는 사람. 아까 정빈아님 그래. 말씀처럼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될 것 무서워서 같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쵸. 왜냐면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양악수술 하느라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삶에 있어서 뭐 예술을 한다든지 내가 돈을 번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은 안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수술을 아주 당차게 마음 먹고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닌 거 있어요. 그냥 비수술적 치료 방법.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턱을 뭐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요법을 사용해서 뭐 경락 마사지라든지 뭐 하는 거죠. 그런 건데 그것도 저는 꼭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는 거 알지만 노력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의 부작용은 뭐냐? 안 되는 게 부작용. 희망을 걸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못한다, 아니면 영어를 못한다 그런데 항상 수학책이랑 영어책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언젠가는 보겠지.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지. 그러면 이제 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는 거, 수술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비수술 방법으로 좀 세월을 보내는 거, 그런 세 가지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술하는 사람도 이거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게 이제 안전이 제일 먼저죠. 안전. 이거 어떻게 표시하죠? 요거였나요? 네, 이걸로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되세요. 여기 표시요? 잠깐만. 여기 있죠. 그 마우스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능. 심미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양악 수술이 얼굴 수술이다 보니 심미가 제일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숫자로서 여기에 제일 비중을 둔다. 요걸 이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도의도 이제 그런 걸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환자가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이 사진은 아마 이전에도 양악 수술이 있었어요. 턱 수술이. 근데 그 전에는 입안으로 하지 않고 바깥으로 했기 때문에 흉터가 생겼거든요. 그래요? 네. 바깥으로 어느 바깥도 쪽으로요? 일제서 하죠. 어. 요새도 뭐 여기 못 깎는다 그러죠. 사각턱 깎는 거를 귀에다가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입안으로 막 사각턱 수술해서 입안으로 하니까 좋았는데 문제는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 입안으로 하면요? 입안으로는 모양이 제대로 안 보여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바깥으로. 그래서 그 안면 윤곽 수술하고 뭐 사망하고 그런 거가 사실은 그거를 이제 양악 수술하고선 사망했다는 거로 많이 이렇게 발표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를 깎다가 여기 그 정맥이 큰 게 있어요. 그거를 잘못 건드리면은 피가 나는데 그럴 때 이제 그걸 잘 처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과다출혈로. 과다출혈이죠. 근데 처음에 그거를 발견하자마자 수술은 중단하고 막 하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야지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그때 16세였던 이제 스위스 여자분이었는데 여성분이에요? 1954분이에요. 1954년에 이제 이 오베가사라는 그 쭈리 오스트리아 태상의 쭈리 그 궁합외과 의사가 이걸 수술했죠. 그리고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날서부터 너무너무 붓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갔다니까 이 사람이. 붓기 빼달라고 기도하느라고요? 아니 이 사람
별탈 없이 잘만 회복하게 해주면 내가 이 수술은 다시 안 하겠습니다. 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맞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근데 내가 이거는 그냥 뭐 너무 보니까 이게 바깥으로 째서 하면은 부기가 별로 없는데 입안으로 하면은 더 많이 보여. 그럴 것 같아. 시간도 그만큼 더 오래 걸리고. 뭐 시간이라보다 수술도. 하여튼 출혈이 더 많다고. 음. 그러니까 바깥으로 하면 이렇게 째고서 여기 하는 거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입안으로 하면은 안 보이고 그다음에 뼈에서 그 골막,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질긴 골막을 많이 벗겨야 되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서 사실은 더 많이 출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절개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싫죠. 왜냐면 흉터가 남아서 그게 그렇지. 또 다른 그래서- 이제 마치 광고하는 것 같잖아요. 나 여기 수술했어. 그렇죠. 그리고 응. 광대 이 갑상선 수술할 때도 요새 겨드랑이로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몰랐네요. 내시경으로 하잖아요. 그 1,000만 원 갑상선 뭐 방송에 안 아니, 들어가 더 들어도 그거 선택해야 돼. 왜냐면 여기 갑상선 수술하면 이렇게 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목걸이를 이렇게 진중 목걸이를 하는데 아니면 스카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걸 하기 싫으니까 이 겨드랑이로 해갖고서는 이 갑상선 암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셨구나. 몰랐어요. 어? 갑상선 방송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몰랐어요. 그럼요. 오, 그래서 신기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미적인 거가 상당히 우리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일로 째서 했어요. 근데 이 오베가사라는 분이 이렇게 입안으로 수술하고 너무 붓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세월이 가서 낫어요. 잘 아니, 회복됐어요. 너무 되게 더 훨씬 고급스러워졌어요. 얼굴이. 그리고 이 이제 16세였는데 얘가 몇 년 후에 이제 결혼식 한 사진을 보내왔다고요. 아, 진짜요? 그때는 이제 결혼을 빨리 했으니까. 그래갖고서는 그냥 용기를 얻었고 더 열심히 해갖고 이제 그거가 세계적으로 이제 번지는 유명하신. 수술 방법이 되게 그걸 오베가서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양악 수술이 도달된 거면 1979년이에요. 그리고 1980년서부터 조금씩 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인턴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안게 된 거는 이제 개그 콘서트 때문에. 개그 콘서트요? 이제 누구가 나와서 나 양악 수술했다 뭐 이렇게 돼서 기억나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게 2010년 정도거든요. 기억나요. 2010년. 이름이 근데 생각이 안 난다. 그때부터 네. 아주 이런 말 하면 안 돼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벌써 20년 80년이니까 30년 전에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드러나게 된 거죠, 이제. 세상에 더 얼굴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984년 5년에 이제 양악 수술을 이제 처음 제가 집도에서 수술했어요. 이게 제 이 첫 환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스케치를 해갖고선 했는데 이때 어떠셨어요, 선생님? 이때 수술 시간이 한 6시간 걸렸죠. 그리고 피도 다 준비해 놓고, 그래갖고 제가 이때 이제, 제 스승한테 가갖고 이거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거 좀 위험하면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용기를 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환자들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수술하는 사람들은 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죠. 그렇죠. 요새 이제 외과 의사들이 자꾸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이 비싸다고 사람들이 이거 수술 많이 하려고 그러는지 아는데 수술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요, 사실은. 그리고 남의 몸에 손댄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렵죠. 쉽지 않은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요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코로나 19 그거를 코비드 19를 걸릴 수 있죠. 그다음에 백신 맞아갖고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고서는 걸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누구 탓해요? 친구 탓하지 않을까요? 탓은 해도 뭐 할 수 없지. 하여튼 놀아. 맞아요. 근데 코비드 주사 맞고 혈전증 생겼어. 그럼 누구 탓해? 또 의료진 탓하겠죠. 그렇지. 그 주사 한 방 놓는 거에 대해서 수술해갖고 얼굴을 하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점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분야예요. 양악 수술이라도. 그래서 양악 수술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1912년인가 13년에 조선일보에 그때
양악수술이 제일 많이 했었을 때, 제일 많이. 그래갖고 막 연예인들도 누구 했다 나오지 뭐 그래갖고서는 이게 세상에 알려져갖고 엄청 많이 했을 당시인데, 이 조선일보에 이제 이거 지나가 버렸네. 조선일보에 의학 전문 기자가 잘 정리를 해갖고선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위턱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코가 퍼지기도. 근데 요거는 약간 틀린 말이에요. 뭐냐면 위턱뼈가 안으로 들어가면 코가 좁아져요. 반대로네요. 네, 앞으로 나와야지 커지고. 그 다음에 뼈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조직괴사. 이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은 피가 잘 통하기 때문에. 위턱과 아래턱 사이 기도 유지 실패. 이거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턱 가는 신경, 위턱과 아래턱이 잘 안 맞는 거, 뭐 이런 거를 쭉 하고, 여기에 이제 각 성형수술에 대비해 갖고서는 얼만큼 생겼냐. 근데 그때 이제 양악수술이랑 안면윤곽 성형을 했을 때 우리가 이때는 한 5천 명 수술한다고 그 기사에 나왔어요. 이게 보험이 안 되니까 통계 안 잡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추정해서 5천 명 중에 부작용이 35명 생겼다.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양악수술이 무서워하는 거는 뭐 조금 불만족스럽게 됐다 그런 것보다도 어떤 생명에 대한 그 위험. 근데 생명에 대한 위험은 어떤 수술이든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취를 할 때도 그 마취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한 20년 전에 이제 아산병원에 있었는데, 여기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수술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9층 이제 궁합외과 병실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한 8시 반에 이제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9층에 있는 환자가 좀 호흡곤란이 있다 그래갖고서 막 뛰어 올라갔죠. 그래갖고선 가보니까 의식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토에 있는 튜브, 이 튜브가 바로 이거예요. 이 튜브. 이거 보이시죠? 그 환자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살아났죠.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그 경험이, 그러니까 물론 뭐 마취나 그런 거 빼놓고, 그거는 내야 어떤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서는 한 1000명 정도 할 때까지는 부작용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1000명 정도 할 때까지는. 그리고 좀 더 공부하는 사람이면 한 500회 있을 때. 500회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잠깐 벌어지면 그거 왜 그랬을까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500케이스만 해도 잘 알아요. 그건 피드백이 되니까. 찾는 거죠. 그렇죠. 네. 논문도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소소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그만 거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찾아보고, 선배들한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빨리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3년인가 좀 오래됐네. 이 부작용에 대해서 8시간 동안 강의한 적이 있어요. 8시간 동안요? 한 번에요? 네, 어디냐면 어디더라? 하여튼 그 컨벤션 센터에 가갖고, 왜냐면 그때는 그 순수하게 내가 자비로 이런 거를 좀 부작용을 우리가 후배들이 좀 덜 경험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여기를 이제 방송을 혹시라도 이제 뭐 이거는 오늘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후배들한테도 나는 수술을 좀 오래 했으니까 선배로서 내가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어떤 장으로도 의미를 저는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보호자나 환자가 좀 조심하면 해결될 문제가 많아요. 그걸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작용에 대해서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아까 저 호흡곤란 나왔었잖아요. 호흡곤란인데 요새 병원들이 상당히 크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발생되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죠? 그 안에서 해결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같은 병원에서도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3000배도 아니야. 그쵸. 부서마다 이렇게 거리가 그렇지.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한 게 그거예요. 3층에서 9층까지 뭐 어느 결에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냥 계단으로 뛰어. 엘리베이터가 더 빠르지만 달려간다고요. 뭔가 마음이 안 놓여서, 조바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거리가
우리가 3, 4분 걸리면 질식해버리거든요. 그 시간보다 더 걸리지. 네, 그러니까 그 누구를 교육시켜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동 간호사 선생님, 네? 그다음 우리 직원들 그거를 이제 그걸 항상 교육을 시켜요. 새로 이제 오신 분이 있으면 이것도 좀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호흡곤란이 생겼다. 이게 전신 마취할 때는 이렇게 튜브를 이렇게 코에다 꽂고 수술하거든요. 이 튜브를 꽂고 하다가 이제 수술이 다 회복실에서 한 시간 동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이제 이 양악 수술은 위턱 수술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코가 막히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만일에 호흡곤란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예방하냐? 첫 번째로는 환자가 숨을 잘 쉬게 이제 수술이 끝나자마자 그 회복실에서 있었지만 병실로 오게 되면 가그링을 하게. 왜냐면 입안으로 쬐다 그랬잖아요. 입안으로 쬐니까 피가 많이 많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쩝쩝하게 피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가래가 있어요. 피가래가. 뱉어내주는 거군요. 그래서 그걸 자꾸만 뱉어내야 돼. 이렇게 해갖고서는. 좀 방송이나 찍었지만, 가래 뱉듯이 뱉어줘야 돼요.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는 물을 못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수술은 장 수술을 했을 때는 뭐 한 방구도 꿔야 되고 뭐 8시간 지나야 된다 그러지만 이 수술은 거기까지는 아니야. 장 수술한 게 아니니까. 여기를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씩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서는 그 목에 걸린 가래 같은 거를 이렇게 씻어내는 거지. 씻어서 먹어버리는 거. 뱉기 힘들면. 우리도 뭐 먹다가 잘 안 되면 먹잖아요. 네. 뱉어내고 그다음에 먹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찬물로 계속 먹는다. 그거를 보호자가 잘 해주지 않으면은 입이 마라톤 오랫동안 뛴 것처럼 마르죠. 마를 것 그러면 같아요. 목도 말라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다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고무줄로 살짝 입을 벌릴 수 있는 정도로 해두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턱을 수술했으니까 아무리 단단하게 고정했어도 이거를 그다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무줄을 잘 엮어둬요. 근데 정 숨쉬기 힘들면 이것까지도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제 가위로 끊는 거 나왔죠. 네. 네, 그래서 가위로 끊어서 그냥 입안이 편안히 열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 말을 할 때 뭐냐면, 이거 답답하면은 물론 간호사가 끊을 수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빼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맞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숨 쉬는 게 중요해요? 숨 쉬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환자들이 이제 여기 부정교합을 없애려고 자르니까 이 맞는 게 중요해요. 야. 살으려면 숨 그렇지, 쉬는 게 숨 쉬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이제 하룻밤은 이 옥시메타라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손 골무처럼 껴주거든요. 근데 이게 95 이상이어야 돼요. 물론 90 이하로 떨어져도 80 후반대도 이렇게 금방 어떻게 꼬까닥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90 이하로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뭐 한 10분, 20분까지 경과되면은 환자가 약간 몽롱해진다고. 거기다가 진통제까지 또 맞게 되면 더 몽롱해져. 그렇게 하면 호흡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해? 숨 답답하다는 건 누가 얘기해죠? 환자가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아니면 간호사분들이나 그 환자가 얘기하면은 그 엄마라든지 그 보호자분 아버지가 보고선 간호사한테 답답하답니다. 그럼 보고선 이거 좀 알려줘야 되겠네. 그러면 나한테 연락이 온다. 그럼 내가 가서 석션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해결 못 해요. 그래서 내가 환자를 보면서 좀 무서워하는 환자들이 뭐 조그만 거 갖고선 자꾸만 컴플레인 하는 사람도 뭐 반갑지는 않지만 정말 착한 사람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서 양반 같은 사람들 정말 무서워. 참으시잖아요, 그냥. 그렇지. 그러다가 그게 여러 가지 일이 꼬여갖고서는 숨 못 쉬면 그 다음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흡곤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에다도 튜브를 꼽아놔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코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하룻밤 꼽아 놓더라고요. 근데 그 튜브도 막힐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다른 병원에서 경험한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간접적으로 이 피통을 답니다. 피. 그래서
입 이거 안에다가요? 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 불편해도 그 뭐 어차피 아무것도 못 먹는데 뭐. 피통은 얼마나 달고 있는데요? 그 다음 날 빼거나 아니면 이틀 동안. 아, 이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이거는 제가 1985년에 수술한 거예요. 저게 85년에 수술한 건데 이때는 이런 피통이 없었어. 그래요? 이런 거 뭐 하전에 없었다고 우리나라에. 저 그러니까 병원에서 실습할 땐 봤어요. 어? 병원에서 실습. 병원에서 보면 이렇게 무슨 뭐 달고 다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일명 수류탄.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출혈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빡 감쌌네요. 붕대로 감싼다고. 이렇게 하면 이 부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목으로 가요. 목. 뒤로 간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해요. 아싸리 그냥 불만큼 부는 게 낫지 이걸 꽉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 뒤로, 목으로. 이게 부을 때 바깥도 붓고 안도 붓고 그렇지. 근데 입안으로 했으니까 안도 붓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숨쉬기가 더 어려워지는 힘들다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피통이 일명 피통 그걸 다는 게 다 그런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출혈인데 환자들한테 저희가 입원하기 전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온 건 하수온가 그런 건데 이 뭐 피를 맑게 하고 그런 약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이 피를 원활하게 돌게 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굳게 하는 성분이 있나 봐요, 아무래도. 네. 그래갖고서는 그거 이런 어떤 열매 아스피린? 같은 거 먹고서는 피가 엄청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이게 무슨 열매예요? 하수오 머리를 검게 한다고 먹었더라고. 어머. 한 몇 달 동안. 근데 이게 피를 안 멈추게 출혈.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피를 원활하게 하지만 뭐 출혈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술 전에 안 먹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그러니까 그 성분이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체중이 50kg 이상으로 조절한다. 50kg 이하가 되면 우리가 피의 양이 예를 들어서 우리 차피디께서 45kg다. 진짜 꿈의 몸무게네요. 네. 그럼 계산이 복잡 50kg다. 네. 그럼 거기다 0.7을 곱해요. 그럼 피가 3.5리터. 3.5리터. 3.5리터인데 그게 뭐는 거냐면 우리가 페트병 있잖아요. 그게 1.5리터더라고. 페트병 2개. 그 다음에 조그만 거 있지. 500ml 요 정도 되는 거. 요거 몇 cc인가요? 이거 지금 350인가? 330이에요. 330이에요. 그러면 요거 10개. 그렇죠. 50kg라고 하면 출혈이 아니라 그 피의 양이야. 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제 피의 양?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딱 떼놓고서는 이렇게 피 다 빠르면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3.5리터. 생각보다 피양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적은데도 많을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얼굴은 대충 뭐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700cc에서 1리터 나오면은 그 수혈을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헤모글로빈이 만약에 여자 같은 경우 한 12에서 14인데 한 13이라고 해놓고선 그게 한 9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러면 얼굴이 허해지고 병실에서 약간 토하는 거 느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수혈해야 되는데 수술장에서 피가 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수혈하게 되죠. 그 수혈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가랑 의논을 해갖고 몸무게가 60kg인 사람 무조건 피를 준비해요. 60kg인 사람. 60kg 이하인 사람. 그렇게 하고 헤모글로빈이 이제 10 이하이면 무조건 준비해요. 그래서 피는 준비했다 안 쓰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피 없어서 난리예요. 헌혈을 하러 가야겠네요. 왜냐면 코비드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기 피는 준비했고 대부분 안 써요, 사실은. 과거에는 뭐 자가 수혈이라는 것도 했거든요. 자기가 피를 뽑아서 저장을 해. 네. 그리고 자기 수술할 때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파이트를 뽑으면 한 피가 한 350cc 뽑거든. 네. 근데 한 개 뽑고는 별로 효과가 없어. 2개 뽑아야 돼. 그럼 700이야. 근데 그거 2주간에 걸쳐서 뽑거든요. 2주간에.
그 자기한테 뽑아놓은 피는 38일 안에 써야 돼. 너무 오래되면은 거기에 그 헌혈한 피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 숨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좀 별로 38일 안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를 예를 들어서 한 2, 3주 안에 2개 뽑으면요. 헤모글로빈이 훅 떨어지지. 그럼 너무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거를 기대하는데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도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자가수혈을 좀 했는데 환자가 자가수혈하고서는 피를 뽑아놓고 저금을 하고 집에 가다가 쓰러졌어. 쓰러지고. 신도림역에서. 그래서 보람의 병원으로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수술도 하기 전에 부작용 생기겠네. 예? 진짜 더 위험한 상황에 가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그냥 그래서 피를 이제 적게 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혈압 마취란다. 저혈압 마취. 혈압 마취. 혈압을 떨어뜨려서 하는 거예요. 그건 마취과 선생님의 노련한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떨어뜨리고 근데 그걸 또 너무 떨어뜨리면 머리에 피가 안 가. 그래서 60 이하면 머리에 피가 안 간다. 그럼 어떻게 돼? 다시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한 뭐 70에서 90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잘 맞추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술할 때는 고개를 살짝 높여요. 약간 여기 완전히 슈파인 포지션이라 그러는데 반반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요새 안마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살짝 올려. 높죠.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그래서 하고. 혈압을 살짝 낮추게. 네. 그리고 수술하기 한 2주 전에 환자가 이제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빈혈약을 무조건 먹여요. 빈혈약을. 피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빈혈약은 빈혈 있을 때 효과 있는 거지만 먹으면은 한 1 정도는 올라오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수치 1이라도 굉장히 소중한 그렇죠. 것 그래서 같아요. 우리가 수술할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좀 지혈하는 그 약이 있는데 그 효과는 저도 잘 믿기지 않지만 그 우리 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흉부외과 선생님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그건 자기 루틴하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서부터 이제 루틴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병원에 있으면 그 휴게실에서 다른 뭐 흉부외과 선생님, 신경외과 선생님,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이 듣고 보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수술 그런 어떤 수술 노하우를 서로 이제 그렇죠. 쉐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나님께서 아까우니까 그 수혈한 피요 다시 넣어주면 안 되나요? 해주셨는데 수혈한 피를 다시 넣어준다고? 그 뭐예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미리 이제 뽑아놨다가 자기한테 넣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넣는 그거를 거예요. 이제 안 쓰는 상황이 됐어요. 수술할 때. 그건 무조건 넣죠. 다시 넣어요? 그거 무조건 넣죠. 자기 피는 무조건 넣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 환자 어머니들이 네. 아이고 우리 딸 수술하는데 저랑 혈액형이 같아요. 저랑 몇 건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안 돼. 왜 안 돼요? 그건 이제 자가 면역으로 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게 아마 1980년대 후반에 아마 고대인가 어디 병원에서 그러니까 부모의 혈액을 넣어줬더니 오히려 경과가 안 좋다라는 게 한번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싸리 하질 않아요. 그리고 출처의 대여는 이제 본인과 보호자가 있어요. 만약 집에 갔는데 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고개를 하고서는 이 피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숨쉬기가 그리고 힘들어지니까요. 입안에 고무줄이 있어. 이건 집에 갔을 때 얘기해요. 집에 갔을 때, 그러니까 수술 보통 하고선 3, 4일 있다가 퇴원하잖아요. 그럼 이제 끊어주는 거죠. 그리고 119에 연락해서 자기가 수술한 병원으로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만약 거리가 멀다면요? 근데 나도 내가 부산에서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역에서 수술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산에서 한번 가서 수술했는데 근데 내가 수술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다른 병원에서 내가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우여곡절을 했어. 하여튼 내가 다시 다른 병원에서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특별하게 내가 그래도 좀 알려진 사람이니까 누가 거기서 남의 병원에서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 병원에 가서 그걸 뭐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안 돼. 그래서 내가 우리 병원 아까 그 유명한 그 송명근 교수라고 우리나라에서 심장 이식 처음 한 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뭐 정말 여러 군데서 오잖아요, 환자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앰뷸런스 타고 무조건 오라 그런다.
무조건 엠보더스타고요. 무조건.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착해 하면 이건 내가 수술한지 어떻게 했는지 딱 아는데 한 번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이거 또 검사해야 되고 뭐 그리고 솔직히 남이 수술한 거를 자기가 한 것도 좀 문제 생기면 도망 갈 마음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이 왜 내가 그 책임까지 떠넘겨야 그렇지. 돼? 그래서 그냥 제주도는 몰라도 나도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그래서 뭐 많진 않아요. 한 2명인가 있었어요. 2명. 한 15년 동안에. 근데 와보니까 별 볼일 아닌 경우도 있었어. 아, 그럼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네.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가 안 멈춰. 근데 옛날이라는 게 언제냐면 한 2010년 그 전에는 어떻게 고쳤냐면 다시 열고 들어가서 피나는 혈관을 잡아야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피가 나서 수술할 때는 환자의 그 전신 건강이 나빠졌을 때라고. 그럼요. 이해하시겠어요? 피도 없지. 피도 막 줘야 되지. 그 다음에 피를 많이 주면 또 몸이 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2007년이었는데, 수원에 있는 환자였는데, 병점에서 사는 환자였는데, 그래서 막 고민하고 했더니, 우리 병원에서, 나 새벽인데, 그 사람은 밤중에 하려고 새벽에 우리 병원에 왔는데, 피가 또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자고 그랬더니 또 피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팍 난다는 게 아닌 게, 이제, 수술한 지 한 10일 정도 됐을 때 많이 나요. 그래서 환자한테 다시 수술해야 된다니까 뭐 많이 좀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인터벤션. 여기 슬라이드 나오지만 요새는 그 심장도 수술 안 하고 심장 혈관을 뚫잖아요. 심장 풍선 넣어갖고. 그게 언제 생긴 거더라? 90년도에 생겼어. 90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럼요. 그거서 안 빠져갖고 또 죽은 사람이 있지. 하여튼 그래갖고 그게 아산병에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갖고 근데 그 풍선을 넣어서 넓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피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막아주면 된다고. 그 풍선으로. 그래서 풍선이 아니라 악교 같은 거야. 그래서 요새 하지정맥류 같은 것도 그 혈이 있으면 그 악교 같은 거를 이렇게 막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피가 나면은 참 옛날에는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근데 쓰러지면 뇌졸중이 있죠. 그 두 가지라고 뇌출혈이랑 뇌전세. 그러니까 혈관이 막힌 거랑 뇌가 터진 거지. 그러면 옛날에는 뇌를 열어야 했잖아요. 그럼 열으려고 그러면은 한참 걸리잖아요. 그럼요. 요새는 어떻게 하죠? 3-4시간인가? 그 골든타임이 있더라고. 이거 사타구니로 해갖고서는 이거 페모랄 아트리 해갖고 이렇게 집어넣고 막아버려요.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근데 그 뒤로 지금까지 1년에 뭐 한두 번 좀 걱정나서 그냥 오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버해서. 왜냐면 오버한다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이 걱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출혈이 안 났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났다 안 났다는데 아이 그냥 해버리자. 하자. 그러면은 환자가 약간 좀 제너럴 컨디션 전신 건강이 좀 이렇게 처지기 전에 하니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집에 가면 되니까. 그럼 더 안전한 이 환자도 집에 아침에 새벽에 하고 그날 갔어요. 그러니까 그 혈관을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피가 꽉 찼잖아요. 여기에 보이세요? 네. 근데 그 혈관이 요 혈관이라고. 그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전신 마취도 안 하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인터벤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궁화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그 인터벤션이라는 거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 그림도 나왔지만 상당히 크잖아요. 이 장비라든지. 그러니까 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오늘 방송을 통해서 괜히 재수술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뭐 건대병원에 연락하셔도 좋고 연락해갖고서 인터벤션 그 원한다. 응급 인터벤션. 근데 참 고마운 게 그 방사선과 선생님 하면은 맨날 이렇게 그 뭐랄까 리딩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엑스레이 보고 이거 병 있네 없네. 네. 근데 요새는 그 인터벤션에 방사 선생님들이 방사선과 선생님 여기도 한번 나오고 선생님 하지정맥류 나온 분 있는데 박상우 선생님? 박상우 교수? 있었어요. 같이 한번 방송했었어요. 박상우 선생님 말 잘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그냥 혈관 있으면 뭐 남의 거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그 혈관을 메꿔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 뭐 있어요? 혀가 이에 쓸려 상처나 땀으로 반박한 쪽이 이거 뭐예요? 지금 리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양악 수술 이후에 혀가 이에 쓸려가지고 상처가 났다 아물었다를 반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가 조금 안 맞아서 그래요. 이가 원래는 이렇게 엇갈려서 맞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가 이렇게 일자로 맞으면 그래요. 그러면 수술이 그럼 잘 안 된 건가요? 그 이가 조금 안 맞는 거지. 그래요? 지금 왼쪽 위 잇몸이 항상 뻐근하고 왼쪽 아래 잇몸? 입술부터 그거 이제 네.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아래 네. 입술부터 턱까지 감각이 무디고 좀 찌릿찌릿해야 네. 하다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저런 경우에 처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도 쓰고 그다음에 비타민 그 B 컴플렉스 것들 두고 그러는데 조금 안 따라올 좀 100%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좀 이렇게 어때 우리 이렇게 째면은 여기 이렇게 꺼끌꺼끌하고 맨 처음에는 좀 불편하죠. 뭐랄까 아프다가 그다음에 좀 간지럽다가 그 이상 감각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해결하는 게 낫지. 그걸 자꾸 파내면 더 나빠요.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금방 네. 나올 거예요. 출혈하는 경우는 얼마나 흔해요? 출혈 얼마나 그냥 1년에 한두 명 되죠. 1년에 한두 명 정도요? 그래서 한 2-300명 수술하면 한두 명 된다고요.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네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그 피가 이제 많이 흐르면은 그다음에 정신이 몽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정이 생길 수가, 부정이 아니라 쓰러질 수 있지. 쓰러지면 또 거기서 뭐 머리를 그래서- 다치시면은 또 그래서 출혈이 있으면은 보호자분들이 아니면 여기 이제 구강외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이제 다루과 선생님들도 그 텔레비 같은 거 나오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선 막 하다. 그럴 때는 그냥 119 불러갖고 종합병원으로 빼는 게 최고예요. 그게 제일 나아요. 네. 빨리 부르시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미적거리고 그러니까 약간 수술하는 사람은 에휴 괜히 간다. 이거보다는 괜히 갔지만 그게 나. 내가 얼마 전에 와서 다행이다. 네. 또 에피소드가 많지만 네. 그다음 이거 너무 지나갔나?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있다고요. 그 환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얼마나 아플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것 디스크 같아요. 수술했는데 그렇게 수술 실 뽑는 거 보고 한 몇 개월 못 했네. 결국은 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통증, 그다음에 구토증, 부종이 있다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이게 이제 심할 때가 아픈 거는 한 3, 4일이에요. 근데 입원할 당시 이때는 이제 진통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피통을 달면 좀 아픔이 덜해요. 그래요. 왜냐면 여기 아프다는 게 뭐냐? 아프다는 거는 신경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네요. 신경을 압력을 줘서. 신경 가만 놔둬도 왜 아파요? 근데 뭐가 압력을 주냐? 붓기가 줘서 그래요. 붓기가 압력을 주니까 들불하고 이 피통을 하면은 여기 한 100cc 정도 나오거든요. 한쪽에서. 그럼 이걸 빼주면은 붓기도 덜 붓고 이걸 안 부면 이렇게 탱탱하게 붓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렇게 싸매는 방법. 그래서 가끔 이제 수술 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싸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거의 안 해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왜냐면 여기를 숨은 괜찮다 하더라도 여기를 막 싸맨다는 말 알아요? 사투리인가? 네, 이렇게 감싼다. 왜 이렇게 한창 우리나라에서 중국 분들 수술할 때 보면은 싸매고들 많이. 근데 그렇다면 이 붓기가 앞으로 온다니까.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게 오히려 이렇게 차고 있는 게 더 아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증을 덜하게 한다는 그거 하루 이틀인데요. 뽑을 때는 안 아픈가요, 선생님? 이 피통을 이렇게 뽑을 때. 거의 안 아파. 그래요? 그냥 주사기 뽑는 거랑 비슷하다서. 여기 써있네. EK분이 안면연구 수술 받다가 지혈이 안 돼 대학병 성형외과로 실려갔어요. 그럼 성형외과에서 해결한 게 아니야. 인터벤션에서 주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선생들은 뭐 인턴 때 여러 과를 도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과를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본다고. 근데 이제
예, 그게 경험이 좀 없는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멀리하지 말고 대학병원의 그 방사선과 인터벤션 선생님들이 정말 나는 고맙더라고. 밤에 불러도 와요. 1시간, 2시간. 아, 진짜요? 그럼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또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같아. 그 좋아하지 않고 뭐 아니 심리 아니에요? 방사선과 하면 좀 편하게 있으려고 그러는데 굳이 거기 가갖고 그걸 한다는 거는 그거에다 의미를 두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네요. 양악 수술을 할 때 양악 수술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비수적 방법으로 약간 좀 개기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의사도 마찬가지야. 좀 화끈하게 외과로 가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취향이라고 할까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로. 그래서 이제 피통의 그런 거. 구토는 나도 옛날에는 이제 그 뭐랄까 환자들에 대한 어떤 너무 아파할까봐 사실은 나도 안 해봤거든. 난 근데 사랑니 빼고 무척 고통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플까 그래갖고서는 무통 주사를 했어요. 근데 무통 주사에는 그 뭐라거나 그 몰핀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몰핀. 그 그러면 뭐죠? 좀 덜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또 구토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환자들한테 물어. 너 그러면 구토할래? 안 아플래? 구토할래? 그러면 둘 다 싫어요, 선생님. 둘 다가 아니라 아픈 게 낫대. 구토는 막 계속 그러니까요. 막.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체질에 따라서 되지만 3일 정도 이제 그 진통제를 쓰고 그다음에 퇴원에서도 한 3일은 마이폴이라고 좀 센 걸 쓰고 그다음에 3일은 또 좀 타이레놀 정도 써요. 왜냐면 한 가지 그 소염 진통제를 쓰면 또 간도 좀 나빠질 수 있고 그래서 약을 조금씩 바꿔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 곱는 거죠. 곱는 것도 이제 항생제, 소염제, 그다음에 입안 가글 하는 거예요. 입안 깨끗이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수술하고 나서 입안에 보면 그냥 무슨 저기 뭐지? 하여튼 입안에 많이 음식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감염의 위험성이. 그리고 이제 그 입대도 피통이 유용한데 피통은 꼭 우리가 수술하고 곱는 거는 그 이 얼굴 살이랑 얼굴 뼈가 곱는 게 아니에요. 뭐가 곱겠어요? 뼈랑 살 사이에 있는 고인 피가 곱는 거야. 그래서 수술한 지 한 3일, 4일 정도에 붓게 돼요. 그러니까 그 피를 이 사이에 있는 피를 가급적 없애주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딱 1분 정도 남았어요. 저 47분인데? 응. 하고 10분. 50분. 50분이에요? 응. 그래. 근데 배고픔이 있어요, 배고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스모프 카비벤이라고 이게 여기 보이실는가 모르겠지만 한 1446cc의 그 1000칼로리예요. 1000칼로리면 어느 정도냐면 라면 2개. 맞네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이거 주사 맞으면 그렇게 막 먹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거를 얼마나 동안 맞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혈관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아시죠? 플레버스 스럼바이티스.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이거 피통을 빼잖아요. 그 다음 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누룽지 미음, 수한 음료, 네. 그 다음에 시원하라고 물김치. 그 다음에 쌀미음 뭐 크림 수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음식을 좀 환자가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어떤 물김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난 퇴원하고 나서 그 입안에 상처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 뭐 라면 푹 삶아갖고 차게 해서 먹으라 그래요. 그것도 지금 그 리비님께서는 이제 대피 삼겹살을 아주 잘게 잘라가지고 글쎄, 죽에 섞어서 이유식처럼 드셨대요. 먹으면 돼요. 이유식. 그리고 턱에 이제 기능과 불편 여기서 이제 신경인데 이건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는 거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어떻게 될까봐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봐. 그게 가장 무섭죠. 이제. 어떻게 될까봐.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말 그 요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비슷한 내용 거를 보고 오라 그래요. 그래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환자들이 수술한 저녁에 환자들이 괜찮으면 밥 먹으러 나간다. 그리고 남자들은 담배 피러 나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나는 우리 병원에서 보호자 식사는 수술한 날은 제공하기로 했어. 항상. 그때 코로나가 있었고 또 한참 걸어 나가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다른 병원이 어떤 삼성병원이 그럼 담배 한 대 피려 그러면
심리 바깥으로 못 피게 하니까. 아예 그렇잖아요. 그냥 피지 마세요. 그냥. 아니 근데 남자들은 피대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남자 보호자는 못 믿어. 담배 때문에. 안 돼요. 진짜. 그리고 남자 보호자는 지긋하지가 않고 답답하니까 자꾸만 그 주변에 나가시려고 돌아다닌다고. 하고. 그래서 하루 그 다음날 아침 때까지는 좀 지긋하게 봐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생명이랑 굉장히 연관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피하셔야 됩니다. 리리님께서 8년 전에 이제 그 양악 수술을 하셨는데 약간 이게 조금 이제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전에 갔던 병원에 가라고 그러고 전에 갔던 병원에 갔더니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고민이 많으신 것 나한테 같아요. 한 거 아닌가? 김재승 그래서 교수님 한번 부작용은 찾아뵈면 좋을 것 다음에 같아요. 좀 더 이제 오늘은 어떤 정말 치명적인 그런 거 무서운 거를 어떻게 보호자랑 환자 본인이랑 보호자랑 의료진이 어떻게 협조가 될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턱의 기능과 불편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한 번 더 좋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달에 다시 시작할까요, 네. 선생님? 이어서?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네. 정말 시간 빨리 가죠. 네. 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저희는 다음 달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